시간이요 걸린 것 같습니다. 여유있게 일정을 잡았으니까요. 이대로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2023 공공연대 노동조합 확대광고 수련회 하기 전에 시작을 알리기 전에 간단한 개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무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오늘 한 40여 명 우리 울산본부 학대 간부들이 모입니다. 윤석열의 퇴진의 광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토록 우리 민주노총이 영원했고 바라던 그런 광장이 열렸는데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더 힘차게 결의하고 앞장서 나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신 우리 노동 열사를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묵념. 예, 묵념 바로 반주 없이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삶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투쟁 결사 투쟁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딴데 없고 깃발만 나붙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자, 자리 앉기 전에 구호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연대 앞장서서 윤석열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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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부들이 선봉투쟁 윤석열을 탄핵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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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일정 마치고 또 뒤풀이 시간에 참가자 소개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가능하도록 하고요. 빠르게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뉴스 보는 것이 새롭습니다. 이 정세의 긴박함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은 또 우리 민주노총은 어떤 자세와 관점으로 역할을 다해야 되겠는가에 관해서 우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이철환 보훈부장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아야 굵고 짧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수련을 몇 번 따라왔는데 항상 제일 인기 없는 것만 시킨다. 수련을 와가지고 교육하고 제일 짜증이 났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이 있나요? 혹시 처음 뵙는 분이?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보다가. 근데 너무 공공연대는 자주 와가지고 다 늘 보던 사람들 같아가지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경치도 좋은데 좀 가벼운 얘기 해야 되는데 아마 가벼운 얘기는 내년쯤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은 조금 좀 추운 겨울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오늘 한번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한 번 더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사무장님 말씀하셨지만 광장이 활짝 열렸는데 좀 거기서 우리의 역할이 더 좀 당분간에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 인간이 사고를 쳤네요. 큰 대형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2년 반 전부터 우리가 얘는 대통령감이 아니더라고 이 공공연대를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화물연대부터 해가지고 왜 기억나실 겁니다. 조폭으로 몰면서 이제 노동자들 탄압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는데 이렇게 큰 대형 사고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칠 일이라고는 사실 생각을 저도
못했습니다. 올 총선이 끝나고 이제 의회들 국힘이 잡지 못하면서 제가 계속 정세 교양을 했었는데 무슨 교양을 했었냐면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교육을 사실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닐 때마다 현대자동차고 그 다음에 또 건설이고 브레이크로드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 활동이나 투쟁을 해왔던 그런데 간부들조차도 사실은 비웃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앞에서 보면 반응을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먼 80년대 얘기고 사실은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상계엄이 내려지는 상황은 어떤 것일까 했을 때 국민들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는 국난 정도를 만들어내야만 사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국난은 현재 남한에서는 뭡니까?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큰 국난 우리 기성세대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내려오는 거. 남북 관계에서. 그래서 여기에 어떤 도발전들을 만들어내면서 일단 내부에서의 소위 말하는 이 민심 위반들을 막아낼 수 있는 기초를 먼저 형성하고 두 번째로는 이 북한과 우리 철천지 이 원수 불구 대천의 원수 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에 압력하면서 말 그대로 이 간첩 행위를 하고 있는 다양한 반국가 세력들을 적발해냈다 이러면서 간첩단 사건이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사에 어떤 이제 그림이 그려지냐면 대충 이제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하늘 위 잿빛으로 바뀌고 100년 동안 마르지 않던 우물이 갑자기 마르게 되고 돌 하루방에서 뭡니까 피눈물이 나게 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이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짠하고 이 국난을 극복할 유일한 타겟책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떠들어대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매우 허술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우리한테 보면 천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이 좀 이렇게 됐는데요. 요놈을 이제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눈에 가시였던 정말로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의 어떤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게 업종을 뛰어넘어서 계급 계층을 뛰어넘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는 혜택을 받는 천만에 맞습니다. 얘 들어서고 나서 대구 경제가 전체적으로 GDP 측면에서 볼 때 20%가 떨어졌습니다. 대구 사람들 못 살겠다고 난리고 사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정말로 이제 얘를 끝장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국민들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올해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를 몇 가지 얘기했는데 이게 1위로 뽑혔답니다. 이게 이제 예전 조선 중기에 소설에 나오는 이제 사자성어죠. 지새끼가 고양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지새끼가 뭣도 모르고 날뛰어가지고 난리를 부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은 문경 바로 유식한 직업을 받기 때문에 권력이나 세워서 모르면 홍보 날뛰는 행동이 아니라서 문경 바로 이 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쥐 모양입니다. 근데 이놈이 온 마을을, 온 동네를, 온 나라를 어지럽힌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에 딱 맞는 얘기 아닌가요? 사실 이 후한무치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많이 쓴다고 낯짝이 두꺼워서 정말 철판을 깔았네 이런 뜻입니다. 이 인간이 정말 그런 거죠. 우리한테 늘 이런 걸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후한무치란 말을 들어보는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잘 아시는 그 12월 3일 10시 23분에 정말로 44년 만에 비상계엄이라는 국민들이 맛보게 됐습니다. 참 저도 이런 일이 제 생에 없더라고 사실 현실에서 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상계엄을 떠들어대는 작자가 예전에 44년 전에는 무슨 소리를 떠들었냐면 전두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북한을 위반한 헌법에 어긋나는 그래서 서울대 내에서 이런 이제 법학과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의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경험이 있는. 그거를 이제 대선 때 후보로 나와가지고 떠들어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이번처럼 다수의 시민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대학생들은 사실 나와가지고 장갑차와 맞서고 투쟁을 했었던 말 그대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은 그때 뭐였냐면 계엄을 피해가지고 강릉으로 도망을 갔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4년 전에 이런 소리를 떠들었던 자가 직접 자기 입으로 이렇게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 정말로 후한무치해도 이 사람보다 더 후한무치한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 놀랐을 거고요.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조금 하고 달리기죠. 운동을 좀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울산 동구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고개 넘어가는 게 제주도에 있는 학교 다니는 아들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빠 큰일 났어. 왜? 이러니까 전 지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가끔 집에 늦게 들어가면 이런 게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저를 보고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이제 이런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이랬는데 그리고는 전화기 YTN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DMB YTN은 뉴스가 안 나오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아예 뉴스를 틀고 가질 않았었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뉴스에서 갑자기 정말로 꿈에도 생각 못했던 지금 바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아마 근무하시다가 아니면 댁에서 편안하게 쉬시다가 아마 동료들도 다 이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차를 세웠고요. 한 10분 동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들 걱정을 하셨을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동일한 걱정을 했을 겁니다. 그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지금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지? 나 잡으러 올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5.18과 그 다음에 제가 학생운동, 노동운동 하던 시절에 선배들이 겪었던 고문과 체포, 그 다음에 감옥살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쭉 떠오르는 것이었죠.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외일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분 만에 생각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매뉴얼을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생각했고 사실은 그 10분 동안에 결심을 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지금까지 생각해봤죠. 제가 이제 2년 정도만 있으면 제가 67년생이니까 좀 있으면 환갑이거든요.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충 젊은 분들한테는 외람됩니다만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죽어서 여기 계신 몇 분도 그렇게 느끼시는데 호상이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살아있는 물리적 목숨에 대해서는 되지만 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일단 사무실을 가서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된다. 상황 파악을 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던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민주노총 지침, 그 다음에 진보당의 지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국회 앞에서 이제 말 그대로 시민들의 투쟁이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겠구나. 80년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다시 이제 조금 더 정치해가지고 정제된 상태에서 생각이 정리가 되고 향후의 투쟁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때는 되게 좀 깝깝해서 머리가 하얘진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텐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무기는 없었지만 시민들에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SNS를 예의주시하며 국회 앞으로 모였고 국회 상황을 수시로 올리며 힘을 모았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기 위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신군부 세력이 반란 모의를 하는 장면과 함께 대통령실이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글이 수십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길이 막혀 택시에서 내려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급히 국회로 향하는 시민들의 모습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모자, 마스크를 쓰고 국회로 향한 시민들은 학생과 노인, 연인, 부부 등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삽시간에 국회 정문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국회가 폐쇄됐다,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는다며 실시간 상황을 전달했고 국회로 와서 싸워달라, 사람이 모자란다며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곧이어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는 시민들의 절박한 모습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군인들이 탄 버스와 승합차, 심지어 장갑차까지 맨몸의 시민들의 겹겹이 둘러싸여 고립된 모습이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국회 울타리를 넘는 군인을 막아서거나 계엄군의 이동을 지체시키기 위해 아예 길을 막고 앉은 시민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 밖을 시민들이 지키는 사이 안에서는 계엄군에 맞선 보좌진들의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어지럽게 쌓아 올린 의자와 책상 등이 찍힌 사진이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자신을 특전사 해병의 부대인 707부대 출신이라고 밝힌 시민이 국회에 진입한 군인들을 설득하는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진정해야 된다. 알았지? 너무 몸쓰고 머리통 막지 마라. 알았지? 국회에서 철수하던 계엄군이 쫓아가며 항의하는 시민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몸을 사리지 않은 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지체됐고 그 사이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들은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44년 전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정말로 선배들이 흘렸던 그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대한 시민들이죠. 동기들도 아마 여기 한 마음으로 계셨을 거고 또 혹시 여기에 계셨던 분들도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른 나라 역사에는 자주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미 같은데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늘 미국의 사주를 막는 소위 말하는 그 베네수엘라 내에 매판 세력들이 이 차베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거꾸러뜨리려고 많은 노력을 들였고 실제로 쿠데타 시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감옥에 보낸 대통령을 하루 만에 시민들이 감옥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서 구출해내고 이런 어떤 사례들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쿠데타 시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정말로 그거를 저지시킨 것은 역사적으로는 처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히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흐름이, 이 힘이 기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태진광장이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투쟁이 이제 우리가 더욱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노동조합에 그래도 주요 간부들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휴방을 위해서 지금까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매우 희망찬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시민들이 이걸 막지 못했고요.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들을 철회하는 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것들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니면 제가 전남북고개에서 차를 세우고 잠깐 10분 동안 생각했던 그 과정들, 환경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왜 이 얘기를 지금 꺼내냐 하면 결론부터 내리자면 지금 비상계엄 국면은 끝난 겁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이 윤석열이 의도했던 좀 이따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의도했는지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던 그렇게 느꼈던 이 비상계엄 국면은 끝난 겁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대통령은 누굽니까? 윤석열은 아직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법적으로는 뭐를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돌이켜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금 시민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절실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국면을 빨리 돌파해서 윤석열을 퇴진시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과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건지 마음이 좀 더 뜨거운 건지 정말로 광장으로 지금 당장 달려나갈 우리가 준비가 된 건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5.18 국면에서 전국으로 개혁이 확대가 됐는데 이때 취해진 조치가 첫 번째 조치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했던 것처럼 국회를 전면적으로 폐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력한 정치 지도자들을 다
가택부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노동운동에 이런저런 흐름들이 일정하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노조에서 이런 진보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가택부금한 그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려면 결국은 먹잇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물을 보내려면 펌프질을 하려면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 정치인들보다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정치인들과 다르게 가택연금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떻게 됩니까? 부금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조져됩니다. 그리고는 부르라고 합니다. 뭘 불어야 될지 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는 하나씩 엮어 들어가는 그런 상태를 통해 가지고 김대중이 뭐가 됐습니까? 간첩이 됐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았죠. 이런 상황이 이런 국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항거에 나서는 시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000명인지 3,000명인지 아직 숫자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불자도 남아있습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 이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치는 일이 당연시 돼요. 이런 국면이 다시 도래하지 말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막아냈지만 다음에 다시 더 교활하게 간악하게 준비하게 되면 어떤 국면이 또 열릴지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생존이 칼날 위에서 있습니다. 이 칼에 베이든지 아니면 이 칼을 타고 춤을 추든지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선택하세요. 이렇게 보셔요. 그리고 더더구나 여러분들은 이미 개헌령이 떨어지고 나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707 특수임무단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싸우는 얘들이 국회를 봉쇄를 합니다. 그리고 HID라고 들어보셨죠? 국가공장원들 아직도 있거든요. 얘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어디로 데려갈까요? 네, 방첩사로 데리고 갑니다. 방첩사라면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기무사라고 불렀어요. 여기는 정보부보다 더 센 데입니다. 경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분위기 때문에 더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로 짜가지고 이미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를 봉쇄하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작전이 수행이 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하는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얘들은 빨리 이미 만일에 다시 비상계엄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석유기축공사는 어떤 놈들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야 되고 어떻게 분리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공공연대는 누가 수괴인지 이런 것들이 정보경찰들과 정보사들에는 이미 다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셔야 돼요.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의 목 끝에 칼을 들이대고 지금 찌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 위험을 느끼고 있는가? 이 비상계엄 사태라는 허무맹랑한 사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비상계엄은 현재 진행형이고요. 결국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문제는요, 이 비상계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요 상황이 법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중적으로 얘들이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당연히 우리는 얘들을 무릎 꿇으려고 할 것이고 탄핵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힘에 기초해서. 그런데 윤석열을 비롯한 수구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이걸 돌파하려고 할까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우리가 늘 고민해봤죠. 이거를 유도했다는 뉴스들이 여러 가지 첩보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여기서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 등
북쪽 지도부에 대해서 공격하는 풍선들을 보내고 북쪽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오물풍선을 보내는 그 지역에 대해서 왜 원점 타격을 하지 않느냐? 김동연 국방부 장관이 계속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군에서 이걸 거부했던 거죠. 만일에 북쪽으로 대포가 날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면 북쪽은 절대로 참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 건데 이 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참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전면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계엄이 선포될 거고 제가 이 부분간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전쟁 가면은 군인들만 문제지 내가 무슨 문제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근무하고 있는 그 사업장들이 매우 중요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쟁 인원으로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실제로 전시 인원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집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의 실추된 권력을 강화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에서 군과 검찰, 특히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여전히 국민들은 합법성이 중요하니까요. 이 검찰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정적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총칼 앞에서 굴복하는 자들은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틀림없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부가 평안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떠드는 놈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이 두 개죠. 이 두 개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치를 취해서 한마디로 국민들과 분리시키고 제거해 들어가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거 말고 얘들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리하자.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얘들이 사느냐, 우리가 사느냐, 얘들이 죽느냐, 우리가 죽느냐, 두 갈리기밖에는 없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래서 비상계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철진한 얘기 같지만 왜 비상계엄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하는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얘기들을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왜 이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국민들이 생각도 못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도저히 실추된 권위를 올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경제 부분에서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더 어려워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450원 환율은 언제적 환율이냐면은 코로나 때 환율입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1,200원으로 1,250원으로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는 걸 얼마를 지불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까? 1,450원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게. 그럼 이게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물가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원 재료를 1,250원에 사오다가 1,450원에 사와야 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 한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가 체감 물가가 40% 이상 뛰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임금 설명 안 해도 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죠. 돈이 벌리지 않으니 당연히 쓸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까?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가 대략 700만 명 정도 되는데 작년 한 해만 100만 명인분을 다닙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에 뒤적거려봐도 코로나 때도 없던 일입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시장에 나가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외환위기 때보다 코로나 때가 더 어려웠다. 차라리 외환위기 때는 나았다. IMF. 그런데 지금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한 집 건너 한 집 공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다시 또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물건을 못 사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옛날에 제가 팔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어이 말 안 듣고 있다. 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가지고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어디 갔습니까? 중국에 6조짜리 시안 공장 놔두고 윤석열이 압박받아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미국으로 갔습니다. 텍사스에 공장 짓는다고 지금
18조 가까이를 앞으로 투자해야 돼. 그러니 당연히 자본이 빠져나가니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AI의 대표적인 업체라고 하는 엔비디아로부터도 배신당했어요. 대만의 TSMC 기술력을 못 따라갑니다. 주가 잠깐 올린다고 이재용이가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했습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죠.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근데 그건 임시 처방책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계속 떨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럴 정도 지경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일만 남았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이 없고 윤석열이 내놓는 대비책이라면 뭡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다음에 경제 얘기할 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로부터 심각한 원성을 듣고 있는 게 이겁니다. 아직도 일본과 우리는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데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도움이 됐던 적이 없는 나라.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놈들과 저물고 있는 해인 이놈들과 손을 잡고 뭔가 미래를 도모해 보겠다. 대표적인 소위 말해서 일본의 친일 장학생인 이런 작가들을 안보 1차장으로 세워가지고 이런 소리나 떠들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등 주요 지역에, 서울의 주요 지역에 울릉도와 독도에 오염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나서 독도를 쏙 뺐습니다. 독도가 앞으로는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 존재하는 하에서 일본 놈들이 딱 지금 획책하고 있는 건 뭐냐면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유권 분쟁지역. 이게 목표입니다. 윤석열 때 이걸 하겠다 이런. 심지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멀쩡하게 있는 의사들이 제 입속을 차린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대립적인 형성이 되었고 멀쩡한 사람들까지 결국은 7시간, 8시간 응급실을 찾아 뺑뺑 돌게 만들고 죽게 만들면서 보수대는 내에서도 심각한 민심 위반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9월 7일 최 목사는 역시 선물로 준비한 디올 쇼핑백 사진을 찍어 김건희 여사에게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추석 인사를 하고 싶다며 언제가 좋을지 물어봤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여사 대신 비서에게 답이 왔습니다. 5일 뒤인 9월 12일 비서가 먼저 인사를 건넨 뒤 여사님께서 잠깐 뵐 수 있는 시간을 내보겠다라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 비서는 다음 날인 13일 오후 2시 반으로 면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 목사는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이고 지금 선물도 보내주시고 해서 아이고 그냥 뭐 다음 주뭐 그렇게도 예. 최 목사가 건넨 선물입니다. 하얀 종이 가방에 DIOR, 디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받은 가방을 어떻게 했는지는 이후 최 목사에게 언급한 바 없습니다. 또 지금까지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이 대통령 연구위를 만나서 모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서 청탁하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날 때 처음에 이 만남을 약속하고 싶을 때는 연락을 할 때는 이 사람한테 만나려면 선물을 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국내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 이 옷들을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답니다. 근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 디올백을 딱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니까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대요. 요거 하나 혹시 사보신 적 있습니까? 결혼 한 10주년, 20주년 되면 이 사모님들한테 이런 거 하나 선물하셔야 사람 대접받는데 수시로 받는 모양인데요. 현행법상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런데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하도 조사해라. 검찰에서 뭐하냐. 그러니까 검찰들이 조사로 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여기 조사로 갔는데 뭐로 나왔습니까? 무혐의로 나왔습니다. 혐의가 없다. 청탁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사람은 나는 청탁으로 갔다 이러는데 들은 사람은 청탁을 안 받은 걸로 되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이 검찰이 이 요망한 여자를 조사하러 갔을 때 얼마나 수모를 겪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가지고 휴대전화를 다 내려놓고 녹음할 것인 거죠. 휴대전화를 다 내려놓고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김건희 때문에 더욱더 말 그대로 권력 누수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거죠. 대선에서 이 정치 그룹가 나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 당시 후보죠. 유리한 선거 여론조사들을 해주고 돈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돈은 한참 뒤에 받았고 돈 대신 김영선이라는 이 말 그대로 그 창원에서 말입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김영선이라는 국회의원의 이 공천을 윤석열이 나서가지고 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입이 지금 어디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터져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구속을 해가지고 지금 집어넣어놨다 이거죠. 거의 국민들의 머리가 폭발 지경을 왔습니다. 가슴이 폭발 지경을 왔고 꼭지가 돌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런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이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지지율이었죠. 물론 지금은 더 내려갔습니다. 박근혜 때보다 훨씬 더 내려갔다. 탄핵군보다 더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견디는 건 불가능하다. 국내 정치로는. 그러면서도요, 지고 있는 이 진흥해인 이 두 개의 나라를 바짓가랑이를 잡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해 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죠. 근데 결국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뭐냐 하면요,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위한 나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이 교활한 놈들입니다. 미국이 원래는 자유무역을 주창하고 떠들어대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보호무역을 가장 세게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모든 제조업들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향후 미국에 13조가 넘는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알리바바에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내는 자동차로 관세를 피해서, 주로 미국의 공장을 짓는 이유는 관세를 피하게 한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에 있는 그 공장만으로도 충분히 미국 시장을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지아에 다시 이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공장을 짓도록 바이든이 와서 압박을 가했고 윤석열이 함께 정의선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자동차 본사만 옮겨가냐, 그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이 원청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이 3만 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의 하청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생각해요. 현대자동차의 본사가 미국으로 건너간다. 그럼 먹고 살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국내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함께 따라가야 됩니까? 따라가야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파급 효과, 일자리에 대한 파급 효과가 약 7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국내에서 날아가는 거다. 우리한테 무슨 도움입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에 가장 큰 시장인 이런 시장들은 적극으로 돌려세워가지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속속 빼먹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축구장 270배 면적으로 연간 23만 대의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이사회에서 이 공장을 불과 10,000루블, 우리 돈 14만 5천 원에 러시아 현지 업체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장 건설과 운용에 1조 원가량이 투입된 러시아 현대차 공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부품 조달이 끊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멈췄습니다. 올해 상반기 손실액만 2,200억 원으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결국 장부가의 200만 분의 1, 고착값도 안 되는 헐값에 매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현지 업체와 구체적인 조건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 2년 뒤 공장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을 계약에 추가해 미련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한국 기업 대신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한 상황이어서 러시아 재진출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이입니다. 2021년 러시아의 자동차 공장, 러시아가 2억 인구거든요. 자동차 시장으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다.
2021년 러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가 바로 현대기아차. 1조를 들여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걸 14만 5천 원에 팔고 나와야 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제공한다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면서 러시아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누구 손해입니까?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더불어서 같은 민족인 미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발을 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차 공장, 축구장 270배 면적으로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다 보셨던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3년 사이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내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30만 명이 지금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팔레스타인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불과 몇 달 사이에 6개월 사이에 어린이들이 10,0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한반도에서 이런 전쟁 연습들이 계속 벌어졌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요, 1월과 3월 사이에 보십시오. 하얀색이 전쟁 연습이 어떤 날입니까? 녹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 핵무기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국군하고 공동으로 훈련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연한 하늘색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 훈련을 했던 거고, 이런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의 도발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훈련을 주로 어디서 하냐면 포항 앞바다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무슨 훈련을 하냐면 상륙 훈련을 합니다. 방어를 하는데 상륙을 왜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북쪽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북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연하게 정비가 되어서 운영되는 국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가 운영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현실이니까. 그런데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자기 국가의 얼굴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이런 짓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연구인의 사진을 딥페이크 해가지고요, 이런 포토 사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북쪽에 보냅니다. 북쪽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것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북을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풍선 보내는데 대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박상학이라는 놈인데요. 탈북자입니다. 근데 이놈이 왜 미국 놈하고 어깨를 마주하고 얼싸안고 있죠? 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CIA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CIA에서 직접 정보 공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미국 놈들은 민간단체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치 공작들을 한다고 보십니다. 이러면 그럴싸하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테러,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정권 전복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들이라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얘한테 50억이라는 지원금을 줬습니다. 의도가 뭔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겁니다.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북의 도발을 또 유도하고요. 이거 김종현이가 명령했다고 지시했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 실제로 한반도 주변에는 지금 50년 이후에 가장 전쟁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많은 군사 전략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9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한 화성포 19형은 기존 화성포 18형과 함께 운용할
만에 최신의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북한은 미사일이 약 86분간 정점으로 7,600여 킬로미터까지 올랐다가 동해상 목표 수역에 탐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여태 발사한 ICBM 가운데 가장 높이 오래 기행한 것으로 그만큼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화형 불꽃을 고체 연료를 사용했고 탄두가 뭉툭해진 것을 보면 다탄두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투발 수단 개발에서 우리가 확보한 핵원적 지위가 절대 불가역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런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현존하는 이동식 ICBM 중에서는 가장 멀리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머물렀던 시간등을 대비했을 때 미 대륙까지 30분 만에 도달을 하게 되고 미 대륙을 넘어서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체 연료를 활용해요. 고체 연료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 ICBM 쏠 때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가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액체 연료를 씁니다. 그런데 액체 연료는 쏘기 전에 이 탄두 로켓에다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이 로켓이 미세하기 때문에 그 여러가지 부품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사 바로 직전에 액체 연료를 주입해서 쏘게 됩니다. 그 주입하는 시간이 30분이 넘게. 고체 연료라는 겁니까? 액체와 달라서 언제든지 장착해놓고 바로 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르다는 거죠. 질이 다르다. 그 다음에 다탄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 있는, 미사일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뭉툭하다는 얘기인데, 한 발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발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 현재 밝혀진 바로 화성 19호에는 10발 정도의 탄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탄두들이 쏴가지고 공중에 20km 지점에서 폭발해가지고 떨어지는데, 각자 지 마음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북에서 조종하는 유도 기술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그 10발이 날아갑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동식 중에서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길이가 바퀴가 11축이 넘고요. 이리 되면 30m라는 얘기입니다. 더 멀리 간다는 얘기죠. 고체 연료라는 얘기죠. 그리고 1계단이 분리되고 그 다음에 우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권에 들어와서 폭발한 상태에서 탄두가 발사되게 됩니다. 탄두가 발사되게 되면서 혹시 미국에서 예를 들면 사드 등을 활용해가지고 맞춰서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래의 탄두와 다른 이 유인하는 어떤 탄두도 동시에 쏴가지고 말 그대로 그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십시오. 북이 어느 정도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냐 안 있냐, 전쟁이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는데요. 군사 정찰 위성도 이미 쏴 올렸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눈이 다. 그러니까 이 남한 지역과 미국에서 뭘 예를 들면 만들어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극형종 미사일 같은 경우도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이고 핵 잠수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핵 잠수함에서 쏘는 SLBM도 이미 다 완성을 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하고 전쟁을 지금 벌려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 이유가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거의 말 그대로 자기들의 입김대로 다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어떤 지경에 빠지고 있냐면, 미국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누려왔던 패권적 지위가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이익을 가장 중심으로 하는 다극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대 1위였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이건 5분 안에 얘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전 세계 군사력이 세계 1위가 어딥니까? 하면 여전히 미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면 겁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 무기들인데요. 대표적인 게 사르마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무기들은 극초음속, 빛의 속도의 20배 이상으로 달리는 ICBM입니다. 얘도 다 탄두인데요. 얘는 약 30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탄두 한 발에 프랑스를 다 박살낼 수 있는 정도의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타깝게도 아직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어떤 수준으로는 일반적인 미사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쏴가지고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를 들면 포세이돈이라는 이런 무기는 어떤 무기냐면 핵어뢰라고 하는데요. 러시아에서 쏩니다. 그러면 태평양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안에서 맴돌다가 원하는 시간에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 폭발이 항구 주변에서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폭발력에서 항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해일이 일어납니다. 해일. 그 해일이 어느 정도 높이로 일어나면 약 200m 이상 높이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가 16km까지 그 해일이 밀려가게 됩니다. 우리 해운대 봤던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방이면 영국의 맨체스터를 완전히 수몰시킬 수 있다고 얘기되는 이런 무기입니다. 제가 그냥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 러시아만 갖고 있느냐? 이미 중국도 가지고 있고요. 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이걸 개발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돈 많은 나라에서 이걸 왜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심지어는요, 미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SLBM을 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영국에서 얼마 전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훈련, 발사 연습을 했습니다. 발사할 때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날다가 8초 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영국 언론들에서 지금의 미국과 영국의 군사적 상황을 빗고는 이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미국 미사일은 날지 않는다. 군사력이 기초가 되어야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박철이라는 나사 우주과학자인데요. 패트리엇과 스라드는 가짜다. 명중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 사람이 나사에서 근무했던 사람.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달러를 가지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미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붙고 있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와 땅덩어리가 가장 많고 넓다고 알려져 있는 이 5개 나라. 그 다음에 이 나라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산유국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브릭스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마디로 자체 경제 블록을 형성했습니다. 여기서는 달러를 쓰지 않습니다. 서로 거래하는데 자국 화폐를 쓰든지 아니면 이 브릭스라는 데서 만든 공용의 화폐를 쓸 계획입니다. 유닛이라고 하는 여기에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쿠바 같은 나라들이 지금 가입을 무수히 요청하고 있는데 약 40개 넘는 나라가 여기에 가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한 나라만 여기에 가입하더라도 요 나라들 다 합쳐서 전 세계 원유 거래의 90% 이상을 통제할 수가 있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금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브릭스가 이미 전 세계를 좌지우지한다는 G7의 GDP를 2020년에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르다고. 세계가 완전히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을 지금 적국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이다. 중앙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두보 같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아직 개발도 제대로 안 된 지역들입니다. 천연자원의 보급. 그런데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를 장악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아프리카 40개 나라들도 2년에 한 번씩 중국에 모여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랍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앞마당이었던 남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공동체 정상회의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회의를 남미에 있는 30개 넘는 나라와 더불어서 미국이 주도를 했었는데요. 작년에 이 회의가 만들어지고 올해 이 회의가 다시 구성이 되면서 올해 뭘 결정을 했냐면은 중남미 33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어떤 경제 동맹체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미국과 캐나다가 빼버렸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의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동맹국들,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미국 손아래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큰 사건이 이겁니다. 얼마 전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서로 간에 상호 조약들을 맺었었는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조약이 되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핵심이 뭐냐면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경제 동맹이나 군사 동맹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될 때는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시 자동 개입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나라만 하더라도 대응하기가 힘든데 두 나라가 힘을 합쳤다는 깎아먹는 가장 강력한 어떤 조약들이 맺어졌습니다. 결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이 동북아를 좌지우지하는 이 패권들이 몰락하는 결정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드리면 지금까지 국제정세나 이런 데서 크게 관심이 없던 분들이 약간 뜨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얘기잖아. 근데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전 세계 민중들,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게 누구 사진입니까? 푸틴 사진입니다. 푸틴 사진을 맨 까만 사람들이 들고 있습니다. 푸틴 만세, 러시아 만세를 외칩니다. 아프리카의 서남부 지역에 사헬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 나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말리 이런 그 예를 들면 니제르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4차 산업에 매우 주요한 원재료인 니켈이 전 세계 매장량의 50% 이상 묻혀있는 데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가 10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물러나라고 반프랑스 시위를 하고 있고 이 프랑스 군대를 도와줬던 게 미국 군대입니다. 그래서 반프랑스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미 반투를 외치면서도 이 사람들이 다음 대안체제로 뭐라고 민중들이 떠들어대고 있냐면 러시아와 함께 손을 잡게 돼요. 팔레스타인은 무슨 일이 더 희한한 일이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침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미 시위를 하면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M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우리와 다르게 전 세계 다른 민족들은 미국을 앞으로 두고 이런 나라들을 자기들을 도와주는 우호국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사고를 바꿔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군사력과 경제력에 기초해가지고 전 세계 노동자 민중들의 고열을 빨아먹던 미국 놈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 적지 않은 가장 중심적인 국가 세 나라 어디입니까? 러시아, 중국, 또 한 나라가 더 있습니다. 이 세 개 나라를 고립화해시켜야만 앞으로 자기들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략은 이게 핵심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를 호위하는 전략들을 동맹체제들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핵심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이 세 개 나라를 고립화해시키는데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나라가 후방기지인 일본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일본 후방기지를 기초로 해서 전위대 역할을 해야 될 나라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한국, 대만, 필리핀 이런 나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치 권력들은 자기 말을 정말로 잘 듣는 놈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려면 끊임없이 북, 중국, 러시아하고 대립되면서 계속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들을 취하는 걸 미국은 요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립했습니까? 아니면 화해 교류 협력했습니까? 교류 협력. 말을 안 듣는 거죠. 중국의 소위 말해서 반도체 동맹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려고 그랬는데 중국하고도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왜냐면 앞으로 먹을 거니까 중국이 더 많으니까. 문재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들어낸 겁니까? 조국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정치 공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던 작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입니다. 문재인 말을 잘 듣던 윤석열이가 하루아침에 돌아섰습니다. 반문으로. 지가 뭘 믿고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미 국무부가 윤석열을 만나고 나서 윤석열이 완전히 노선을 바꿉니다. 뭔 얘기냐? 문재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은 적어도 우리 민족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어떤 놈이라는 얘기입니까? 미국의 이해관계와 통일한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관철시키려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죠. 이걸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까지 일본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좋은 나라로 생각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나쁜 나라로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협중, 협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이걸 잘 보셔야 된다. 다양한 군사 동맹체들을 통해 가지고 세 나라를 압박, 고립, 우화시키려고 하는 신냉전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가 자, 일본하고 손을 잡는 것은 잘했어. 그리고 이 힘에 비추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한국 국민들을 다시 반공 반북으로 돌려 세워서 미국의 어떤 전략들이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멍청한 놈이 그걸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이번에 이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걸 미국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미국은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5.18은 그 맨 뒤에 어떤 놈이 있었던 겁니까? 5.18은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5.18이 일어나서 대학생들이 떠들었습니다. 뭐라고요? 광장살 주범이 누구라고요?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누가 쥐고 있습니까? 미국. 53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작전 통제권, 지휘권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미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쿠데타를 몰랐다고요? 천만 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청한 놈이 미국이 원하는 시기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시키지 못했던 거고, 더 근본적인 것은 이번 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주의식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민주주의의식. 미국의 돌파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끊임없이. 거기에 결정판이 일본하고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한미일 삼각동맹에 기초한 군사훈련을 하는 바로 이 판이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본 놈들은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 협력할까요? 일본 방위상, 전 방위상 고노타로라는 아주 자민당의 유력 인사인데요. 힘이 굉장히 있는 놈입니다. 이놈 집무실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십시오. 세계 지도가 걸려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지도가 걸려있습니까? 얘들, 이 족속들은요, 이 족속들은 자, 일본이라는 게 기원전 그리고 각
가깝게는 조선시대에 우리 문화가 넘어가가지고 일본 민족이 그나마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된 게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일본 기획도 한번 가보면 좋은데요. 그런 민족들이 다 남았습니다. 근데 일본 놈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일본의 천조 대신에 아들들이, 자손들이 한반도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한민족이 그래서 우리를 야마도 민족의 일원으로 봅니다. 얘들의 기본 사고가 있습니다. 이 거구이사. 한 번도 일본 놈들의 역사상 우리한테 도움이 됐던 적이 없고 한미일 삼각동맹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런 애들하고 손을 잡고 우리 민족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겠다. 이런 후방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판판이 깨지고 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변수가 생겼습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는 바이든하고 다릅니다. 정책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한국을 계속 공구는 방식으로 정치할 수밖에 없고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윤석열의 입지가 약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걸 놓고 봅니다. 국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럽게 점쳐보지만 이런 시기가 혹시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가 가장 위험하다고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건 딥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요 군수자본과 투기자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쪽쪽 빨아먹는 겁니다. 이놈들이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장면이 다시 만들어질까 싶어서 위험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장기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틀림없이 할 겁니다. 왜? 그래야지 지가 상이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됐을 때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의 정책과는 어긋나게 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선 산업까지 공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주가가 다 떨어졌는데 현대중공업하고 얼마 전에 올랐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선박 건조량의 0.1%에 불과한 정도로 생산이 안 됩니다. 전 세계 선박 생산량의 1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한국인데요. 대략 20%가 정도 없습니다.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가겠다. 조선 산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노동집약 조산. 그럼 또 국내 일자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절단 난다죠. 하나둘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이 정권을 연장을 하고 유지를 시키고 김건희를 감옥 보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남은 게 뭐였을까? 결국은 비상계엄밖에 없는 거죠. 무리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년 1월 20일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 1월 19일까지가 가장 위험하다 했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유의해야 이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다행히 국민들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막아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탄핵 국면, 이 비상계엄 국면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예 근원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결론 방법은 대통령에서 현재 물러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의 이야기는 먼 얘기고 현재 안전하게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동훈이 발빠르게 움직였고 이 뒤에 소통력 역할을 톡톡히 하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이가 주가가 영 떨어졌었잖아요. 마지막 기회에 지도에게 정치생명을 끌었다는 거죠. 질서 있는 퇴진. 그래서 지금 얘들이 세우고 있는 계획은 국민들은 당장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흘러나오는 얘기가 내년 2월에 퇴진하고 4월에 대통령 선거로 가자. 아니면 내년 3월에 퇴진하고 5월에 대통령 선거로 가자. 이런 소리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내년 2월, 3월까지 기다리실랍니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이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실 건데요.
다른 국민들은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안 되실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요 국면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얘들이 이걸로 가는 이유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것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온갖 사법적인 부분들에 걸어놨습니다. 위정교사는 무죄가 났지만요.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무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이고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선에 못 나옵니다. 대법에서 확정입니다. 다 하신 얘기죠. 그런데 통상 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유포해서 보통 패들은 벌금으로 그냥 전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대선 후보가 내년 4월이나 5월에 치러지게 되면 지금 2월에 2심이 내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법까지 간다라도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거됩니다. 그럼 흐름이 누구에게로 올 거라고 보는 겁니까? 한동. 구도가 이렇습니다. 한동훈만으로 안 될 때는요,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친문 세력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친보수 대납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탄핵 국면에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해서 이들이 기회주의적인 이런 이들이 국힘하고 손을 잡고 만일에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게 되면 노동운동은 말살된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흐름으로 간다. 태진이 답입니다.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박근혜 때 촛불 때 가장 많이 모였을 때 드림인데요. 소녀시대의 노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지자 대학생들이 따라 부르며 피켓을 씁니다. 전국 31개 대학 대학생 700여 명은 촛불 집회 공집회에 앞서 대학생 시민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을 탄핵하라! 비상계엄의 부당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을 했고요. 저희 이제 경남 지역이어서 진주랑 창원이랑 같이 올라왔는데 아침에 8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실제 눈앞에서 펼쳐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고, 이거는 무조건 그 목소리를 내야겠다. 오후 3시 공집회가 시작됐고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거리를 채웠습니다. 가장 큰 마음은 분노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주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지켜왔는데 그 대통령을 잘못 뽑아서 지금까지 역사가 다 무너졌다. 대통령의 사과 담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너무 2분밖에 얘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구나. 여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를 에워쌌고 국회 담벼락에 기대 시험 공부를 하며 자리를 지킨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KBS 뉴스 배지영입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80년대 제가 한참 학생운동을 할 때는 사실 80년, 90년대에는 학생들이 앞장을 서고 노동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숫자는 노동자들이 더 많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87년, 88년, 97년, 98년 그 학생들을 이끌던 조직인 한총령이라는 조직은 우리 민주노총 같은 학생들의 조직입니다. 대중조직을 뭘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네, 이적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피해자 세입니다. 대표적인 피해자.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학생운동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 총력만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총이 언제 그리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짓밟을 수 있는 힘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나도 그렇지만 작년에 시도했는데요. 학생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철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역사의 의식이 얼마나 뚜렷합니까? 이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앞선 사람들이 투쟁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우리가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 90년에 학생들이 선봉에서 우리를 끌어줬다면 지금은 우리가 앞장서서 학생들을, 젊은 세대들, 새로운 이 역사의 세대들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임무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윤석열 책임 투쟁해야 된다고 했을 때 민주노총에서 대개가라고 얘기했던 많은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압박과 투쟁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렇게 보시면 42.195 마라톤 하는데 42km는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이요, 이 젊은 친구들이 투쟁의 대우를 중심적으로 잘 형성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위가 계속 윤석열 탄핵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을까요? 윤석열이 목 끝까지, 다른 말로 우리 국민들이 칼을 들이대가 니 내려놔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칼이 목을 찌르게 되면 윤석열이는 가만히 그냥 조용히 그 다음에 얌전하게 내려갈까요? 마지막 발악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는데 지침 중에 하나가 뭐 있는지 아십니까? 똑똑해요. 만일에 경찰의 체포가 될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1. 금속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연대 깃발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사람들은 아주 노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호를 우선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게 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로 연락하라. 전화번호를 다. 이게 지침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동지들에게 뭘 기대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 사회가 근원적으로 갑니다. 지금 이런 국면에 와 있어요. 국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정리합니다. 우리 세대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럴 때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생사분마의 그 싸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왔어요. 한국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투쟁입니다. 노동해방의 세상을 지금까지 몇십 년 떠들었지만 이제 그게 현실로 멀지 않은 시간에 다가오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겠습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협동강장을 우리가 지켜내고 광범위하게 투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각 지역별로 될 건데요. 근무하시래, 생활하시래, 바쁘고 피곤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 얼마 남지 않아요. 힘을 내서 국민들과 함께 이 투쟁을 승리로 만들고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가장 큰 주역이었다 하는 것을 역사에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그게 우리가 살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얘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실에서 듣기 힘든 강의, 그러나 본질과 진실을 확실하게 꿰뚫는 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철현 부원부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의견 없으시죠? 우리 뒤풀이 하면서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님을 그리고 그 앞장에서 간부임을 자랑스럽게 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투쟁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긴급하게 임시 중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이 문제, 이 지금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 한
번이라도 반드시 촛불대에 결합시키자, 조직하자 이런 지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2.12 군사, 뭐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던 날을 기념하여, 앞에 나와보세요. 어지럽습니다. 기념해서 12월 12일 우리 간부 파업, 그냥 이제 민주노총 간부 1만이 결의대회를 또 민주노총이 앞장서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긴 타격 투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에 곳곳에 민주노총과 진보당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각 사업장별로 현수막 개첨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매일의 지역에, 각 지금 전국에서 오셨으니까요, 매일의 지역 촛불대에 가능한 결합해 주시되 우리 조합원들 꼭 조직해서 같이 함께 해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마치고요. 앞에 나와서 단체 사진 촬영하고 산에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간부 수련회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